청와대가 이번 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바로 받은 다음 날 바로 소폭 개각을 단행해서 2기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서실장 교체는 설 연휴가 끝난 뒤로 일단 미뤘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모시고 이번 개각 특징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됐고요. 다음 날 이제 소폭 내각을 했습니다. 뭐 오래된 것 같아도 그제요 이틀밖에 안 된 일이니까. 네. 그제에서 이제 소폭 내각까지 이제 출범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그 뭐 국회의원 2명이 추가로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18명의 이제 국무위원들 총리 포함해서 그중에 6명이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국회의원인데. 특히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많아서 뭐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장점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어떻게든 4대 계획 관련해 갖고 예. 당과 내각이 일체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감을 갖고 뭔가 침체된 분위기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정면 돌파를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그 국정 수행 지지율 이런 것도 좀 끌어올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도 막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좀 단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그 내각의 그 힘이 좀 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제 친정체제라는 것은 그만큼 내각의 힘은 좀 실리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있던 정책을 수행하지 내각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내각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갖고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 이런 것들은 하는 데는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금 또 당장 청와대에서 특보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보단하고 청와대 그리고 특보단 청와대 그다음 내각 이 삼각 이 조율 이것을 얼마나 앞으로 이제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느냐 문제인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어떤 지금 금년 골든타임이라는 소위 말하는 개혁의 골든타임, 또 경제살리 골든타임 이런 부분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좀 의지 표현 아니겠나 그렇게 보십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정면 돌파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친정체제 구축이고 친이체제 강화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아까 앵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볼 때 내각을 장악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꼭 친박계 의원들이나 친박 인사들이 포진한다고 해서 장악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 추세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뭐 장악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국민들과 여론들의 민심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내각 개각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개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개각하고 인적 쇄신은 기본적으로 감동이 깔려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볼 때 아 뭔가 대통령이 변화를 하는구나. 하지만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인적쇄신이나 개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완구 총리 카드가 일정 부분 뭐 손상을 입은 건 사실이고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요번에 발표한 거 17화 보면은 유일호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 때 비서실장이었고, 유기준 의원은 박근혜 대표 때 비서실장을 했고, 그러니까 비서실장 두 분이 포진한 거예요. 그냥 친박 중에서 그냥 친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게 친박 체제의 강화 아니냐, 이런 친역 체제 강화라는 얘기가 여야 막론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여당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뭐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말이죠. 그래서 인적쇄신의 참신성과 감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뭐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국정의 장악력을 높이는 거. 그러나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내각을 장악 못했던 건 아니다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문제는요. 아까 18명, 지금 현재 우리 부처가 18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의원이 6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내각제 혼합 형태의 어떤 그 권력 구조긴 해요. 그래서 순수 대통령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의원이 포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전문성 같은 경우 이번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세훈 권장 출신이거든요. 그 국토교통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게다가 총선이 내년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뭐 총선에 나올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개각위원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 참신성이 떨어지는 마당에 이렇게 지나치게 친정체제 강화라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수긍하기 어려운 면, 다시 말하면 인적쇄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면서 상당히 단점을 작용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이 이제 친정체제가 구축 만약에 된다면은 이게 지금 이제
뭐 3분의 1이잖아요. 내각의 3분의 1이 이제 정치인 출신인데. 국민안전처를 포함하면 19명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국민안전처 거의 이제 빼면 18명. 3분의 1이 지금 정치인 네. 출신인데 정치인 출신이라는 게 이제 일단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장점이 좀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것이 원래 장관은 정무 기능이 좀 가져야 됩니다. 예. 기능 자체가 정무 기능을 갖고 또 차관이 이제 전문성을 갖고 이래서 이제 소위 말 조화를 이룹니다. 정무 예. 기능과 전문직 기능, 정통 관료 출신들이 와서 관료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장관이 정무직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네. 이제 당과 이제 내각 관계를 조율하면서 가는데 이제 만약에 전문직 순수한 뭐 학자나 전문직 출신 같은 경우는 그런 장관이 되면은 정무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정무기 지금까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장관들이 그 교수 출신들이 장관이 돼갖고 사실 정무 기능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 그런 통과도 뭐 국회의원 출신들이 그렇죠. 좀 우선 뭐 유리하지 않을까요? 유리하죠. 예. 자기 관리를 그나마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내각을 또 장악하는 데는 각 부처를 장악하는 데는 역시 정치인들이 좀 더 빨리 장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내각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내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생리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장악하게 돼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장관이 자기 맡고 있는 내각을 장악을 못하게 되면은 예. 사실 그 끌고 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다만 역대 이제 정권하고 비교해 보면 6명이 많은 건가요?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굳이 좀 다른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 네네. 말이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취하고 있는 그 각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네.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도 이제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니까 미국식의 순수한 대통령제는 물론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내각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럼 내각제라는 것은 정부와 의회의 융합형이 내각제예요. 예. 그래서 바로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내각을 담당한 거라서 의회 정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 그게. 근데 대통령제는 그런 의회 내각제의 단점을 많이 인식을 해서 대통령제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각제처럼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는 것을 배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아까 허 이사장님 말씀 일리가 있죠. 예. 정치인들이 상당한 장악력이 있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네네. 최소한도 의회와 내각이 정부 여당이라 하더라도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건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제 순수한 정신 이른바 체크 앤 밸런스라는 거. 예. 견제와 균형은 일단 상당히 희석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고 단점을 뭐 지적하는 거죠. 법적으로 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전혀 건 아니, 아니지 우리나라는 않습니까? 대통령 예, 아니 법적으로 대통령제지만 장관도 할수 내각과 있겠죠. 의원의 겸임이 가능한 제도 때문에 예.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국회법을 개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예.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제 거죠. 그게 이제 보면 헌법 제43조하고 국회법 제29조가 충돌이 됩니다. 예. 그 헌법 제43조는 뭐냐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겸직을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43조에는. 예. 근데 국회법 29조 겸직 금지 1항에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헌법을 위배하는 게 국회법입니다. 예. 사실 이것만 보면은 국회법이 지금 헌법을 지금 상위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것을 지금 법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안 지키는 거거든요. 네.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회법을 지금 따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겸직이 가능하게 그래서 되죠. 국회법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예. 국회법과 헌법이 일견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바로 그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 예. 그 부분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꽤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그 부분이.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의원들로서는 그러한 국회법을 개정할 아무런 뭐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죠. 의원들은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의원 뭐 장관 개인적으로 쭉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장관이라고 그래요. 글쎄요. 예. 굉장히 선호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장관이 그런 건가요? 되면 지역구 관리도 대단히 수월하고 네. 우리나라는 장관하고 나면요. 장관 그만두고 장관이라고 불러요. 의원으로 네. 돌아가지 않습니까? 장관하다가 그래도 장관이라고 또 불러요. 다시 국회로 또 당연히 돌아갈 수 돌아가는데 있잖아요. 그 장관하다가 의원으로 돌아가면 의원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장관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죠. 예. 장관은 이게 저 하루만 해도 예, 말씀하세요. 장관은 하루만 해도 하루하고만 그만둬도 장관님 네. 영원하게 장관인데 혹시- 국회의원은 4년, 6년, 8년 하더라도 뭐 때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그러지 그러고는
그냥 이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요거 장관을 짧게 선하죠.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장관이나 총리 월급 받으면서 국회의원 세비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진 그 않아요. 장관이나 의원 세비 중에서 더 많은 걸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겸임한다더라고. 그 두 가지 받으면 말이 안 되죠. 그게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겸임한다고 그거는 하는데. 이제 겸임하게 되면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맞는데 대개 보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장관직 급여를 받습니다. 왜 장관직 급여를 받냐면은 장관 급여를 받지만은 국회에도 또 보조금이 나옵니다. 예. 전액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국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관 국회 같은 봉급에다가 경우는 일종 별도로 받을 부분 수 있어요. 세비가 일종 입법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나옵니다. 그게 한 금액이 한 600만 원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적으로 받으면 한 뭐 1,200, 300 받지만은 네. 근데 일단 나머지 그 세비 이런 거 제외하고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장관직 장관 봉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장관직 봉급을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퇴직금이 나중에, 또 가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렇기 개각에서 후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제 뭐 사의는 네. 수용하고 발표는 이제 설 이후로 이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이 뭐 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상당히 어떻게 인물난을 들어가는 것 겪는 것 같아요. 지금 권영세 주중대사가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권영세 주중대사는 야당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예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권영세 주중대사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현경대 민주평등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도 워낙 7인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그런 분이 그 비서실장이 되면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참일성은 아주 떨어지는 거죠. 지금 예. 비서실장의 교체가 인적쇄신의 핵심처럼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너무 친박 인사의 색채가 강하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7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부과되면은 인적쇄신의 효과는 반감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 뭐 비서실장 교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고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주 의례적으로 이례적으로 네. 비서실장을 바꿀 겁니다라고 말하면 비서실장 교체 예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바꿀 거다라고 시사한 게 신년 기자회견 때였잖아요. 예. 근데 벌써 상당 기간 지나니까 아까 골든타임 말씀하셨는데 이 인적쇄신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고 설 연휴 끝나고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인물난을 겪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이제 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만 원래는 이제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쉽게 그 통과될 거로 네. 생각했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갑자기 아마 그 비서실장 후보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뭐 거론되는 여러 가지 뭐 지금 사람들은 아니고 제3의 인물이 될 높이를 맞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당청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뭐 청와대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정 수행들이 이 당에서 상당히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이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과거는 좋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완구 총리는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만 수행하지 어떤 그 자기 정치는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비서실장이 일정 부분 청와대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당도 상당히 그 어쩌면 김무성 대표가 당청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가겠다 했는데 그 수평적 관계를 가는 것을 과연 비서실장이 용인할 정도의 사람이 올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용인을 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네. 당청 관계를 약간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선호하는 아마 실장이 오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제3의 인물이 지금까지 거론되는 사람보다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근데 개인적으로 수평적 그렇게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인 네. 인물이 그 임명이 된다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예. 보는데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네네. 이제 친정체제 강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당청 관계는 어쨌든 계속 수직적이다. 그래서 당이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 종속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여러 번 제기됐던 네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당청 관계 수평적으로 가자라는 게 현재 당의 지도부의 기본 입장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비서실장이 와서 장악을 완전히 해가지고 말이죠. 그 청와대 완전히 장악을 하고 국정원 장악해서 당청원에 또 수직적으로 간다. 그렇다면 그 인적쇄신이 아니라 그 완전 거기에 반대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만 그 인물의 그 성향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당청원계를 강하게 압박을 해서 당을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아마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 뭐 전혀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을 심기 보좌하는 데는 정말로 잘하셨어요. 예. 근데 한 가지 못한 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년 차에 사실 그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예. 사실 그걸 못한 건 사실이에요. 네. 민주주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뭐 어쨌든 아주 그냥 안착을 제대로 시켰다면은 사실 1년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하면서 적어도 1년 안에는 이 지금 박근혜 정부를 사실 연착륙 시켜야 되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하지 목적이 바뀌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이 청와대가 조금 약간 느슨하게 돼 있잖아요. 청와대를 좀 일단은 장악도 해야 기강을 되고, 잡아야 되고. 그런 기강도 좀 예. 잡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뭐 굳이 수직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청와대가 당을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또 그런 장악력이 있는 분이 좀 나와야 짧게 된다고 더 보는 거죠. 덧붙이면 정무특보도 이번에 뭐 처음엔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제 임명하는 거 다시 같죠? 또 임명하는 것처럼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만 뭐냐면은 정무특보단도 네. 어쨌든 소통의 방점 찍혀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 말씀 또 드리고 싶으면요. 이게 당이 말이죠. 예. 정당이 후보를 공천해서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새누리당이에요. 네. 그래서 정당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야당, 여당에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당을 장악해 나간다는 기본 개념은 썩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이완구 총리 얘기를 시간이 좀 없는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오늘 설을 맞아서 원로들을 예방했는데 현장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각하는 게 섬세합니다. 남자들보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저촉되는 말을 먼저 선행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로 남북 관계를 이렇게 초석을 깔아 주신 덕분에 그 후로 많이 발전이 됐는데 요즘 조금 경직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쪼록 북한과의 관계가 네. 좀 화해와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 뭐 민생 행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원로들을 만나시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이제 만났죠. 그 하면은 이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오늘 뭐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의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이제 보십니까? 예. 그 총리가 이제 내정되고 이제 통과되면은 네. 총리가 되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일단 예방을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설이기 때문에 네. 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덕담도 나누면서 또 어쨌든 그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여러 가지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 총리 이게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뭔가 좀 조언을 얻으면서 또 덕담하면서 좋은 또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그 이제 그 총리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 덕담 아까도 그 김종필 전 총리께서 이야기하신 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감다하다가 이번에 사실 뭐 말 한마디 언론에 말 한마디 잡는데 큰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심을 해서 아마 좀 그 잘해라는 좀 당부의 말씀 이런 것도 뭐 저는 하신 거죠. 여기서 아까 언뜻 지금 화면에서 느낀 건데요. 예. JP께서 김정필 전 총리께서 섬세하다 대통령이 예. 여자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저촉되지 말아라. 먼저 말을 앞서지 말라 이 얘기가 쓴소리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도, 말씀이지만 쓴소리하지 말라는 이거 얘기는 아닌 그러니까 것 같은데. 괜히 말에 나서서 대통령에게 직언한답시고 얘기하지 말아라. 네. 섬세한 분이다라는 얘기는 오늘 JP가 아주 그 노련한 분 아닙니까? 예. 이 말 속에는 괜히 대통령 심기 건드리지 마라라고 그러니까요. 해석될 수 예. 있다라는 느낌 언뜻 제가 소리를 느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네. 그럼 내라고 그러지 거기서 뭐 안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사표 낼 각오하고 직원해라는 또 충청 그런 또 대망론 증언일 수도 있죠. 충청 대망론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뭐좀 득실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16일 날 그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이 3일 지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정치력이 뛰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추진력이 있고요. 상당히 강단도 있고. 네. 뭐 2009년도에 충남 도지사직도 던졌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충청 대망론이라고 말하기엔 어쨌든 상처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단정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정치라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게 없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완구 총리가 원내대표 할 때 그런 정치력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보다 지금 JP만 방문한 게 아니라 이 여사도 방문하고 이런 예. 광폭 행보를 하면서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런 정무 감각을 탁월하게 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또 알 수 없죠. 현재로서 그러나 충청대망론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상처가 났던 앞으로 거 하게 부인할 수 달렸다. 없죠. 충청 하게 달렸다. 그렇죠 하게 달랬지만 예. 그래도 아직은
저 충청권 대망론을 건드리면은 정말 역풍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리라는 자리가 어떤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이 충청권만 밀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충청권에서는 그러니까 총리 되는 그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은 강론에 들어가면은 과연 그러면 자격이 있냐 하는 부분은 그동안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충청 민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통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총리가 통과됐다고 해서 만약에 충청 대망론을 꺼지려면 제가 볼 때는 당장 우선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광선 레이저 총을 아마 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완구 총리에게 너무 충청이란 그런 굴레를 씌우는 것도 이완구 총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예. 당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새정치연합 얘기도 해볼게요. 문재인 대표의 첫 작품이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었는데 이번 야당이 이제 표결에 참여를 네, 했지 참여했죠.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네. 좀 문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표결 결과는 표단속은 제대로 된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총리 인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일단 당의 구심력은 확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남아있는 과제들이 일단 그동안 28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일단 빚었던 친노 비노 간의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4.29 재보궐선거 이 부분을 정의당하고 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뭐 신당 지금 뭐 움직임도 이런 네네. 관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본인이 자기가 했던 앞으로 당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는데 예.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예. 과제가 이렇게 남았다. 기파 갈등의 예. 기억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어쨌든 124명이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118표가 예. 나왔으니까 네네. 반대가 그러면서 계파 갈등을 상당히 극복한 거 아니냐라는 예. 긍정적인 평가가 좀 가능하다 보이는데요. 예.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정의당이 불참을 했어요. 그렇죠. 정의당이 뭐 나름대로 속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그걸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야당이 어떻게든 정말로 부결시키고자 했다면 정의당은 어떻게든 연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선거 연대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연대는 만약에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 볼 때 반대하지 않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방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보여지고 또 하나 문제는요. 새누리당은 어쨌든 간에 해외 출장한 의원들 다 들어와서 투표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모르는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새정치연합이 겉으로는 막 이렇게 부결시켜야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만 예. 속내는 은근히 이완구 총리의 임명을 바랬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네. 생각보다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에 비해서는 해외 출장 의원들이 들어왔는데도 뭐 그 파악도 잘 안 됐고 말이죠. 무슨 뭐 심호상 당한 의원도 이번에 나왔던 참석했잖아요. 분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 뭐 제가 그 의원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5명 네. 정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표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중요한 건 당 대표지만은 초선 의원입니다. 사실 원내 정치를 그대로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1년에 짧지만은 며칠 동안에 행보 자체가 굉장히 그 원내 정치에 굉장히 미숙하다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표결을 할 때는 가장 전면에 나설 사람 우윤건 원내대표가 나서야 되는데 우윤건 원내대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대표가 나왔고 해야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하고 막 하는 바람에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말씀하신 정의당을 못 끌어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친노 비노 프레임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그 가슴 소통 보고 놀란다고. 예. 이 자칫하면 정의당 손을 댔다는 또 친노 말이 또 당내에서 나오게 되면 또 이 당일 구심력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아마 방치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또 4.29 재보궐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는 연대라니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냥 끌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설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